자, 오늘 행복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영화와 그리고 심리학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행복을 찾아서 라는 이 영화는 가브리엘 무치노 감독의 2006년 작품입니다. 자, 미국에서 만들어진 작품이고요. 이 영화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밌게 보았던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유는 이 영화는 실화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또 이 영화에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크리스 가드너, 윌 스미스죠. 이 크리스 가드너의 아들로 나오는 크리스토퍼라는 그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퍼는 실제로 윌 스미스의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지금은 많이 이제 커서 뭐 영화 배우나 뭐 가수로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실제로 영화에서도 이 부자의 호흡을 맞추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더 생동감이 있고 연기도 너무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영화의 주인공은 크리스 가드너, 의료기기를 판매하던 사람이었고요. 나중에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가 또 영화에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린다는 크리스의 아내 역할로 나오게 됩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대략 9분 23초에 의료기기, 골밀도 스캐너를 판매하러 다니다가 주식거래소 앞에서 이제 사람들의 표정을 이제 보는 그 크리스가 이렇게 이제 독백하는 장면이 있죠. 지금도 그 순간이 기억나요. 모두가 행복에 겨운 모습이었죠. 정말 부러웠어요. 자, 이 영화는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먼저 우리 행복에 대한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은 내 지금 기분이 어떻지? 내 기분이 좋은가? 그럼 나는 행복합니다. 내 기분이 불쾌한가?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행복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즐거운 감정, 좋은 기분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행복은 좋은 기분, 즐거운 기분일까요? 자, 이거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자, 또 사람들은요, 행복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정한 조건이 뭘까요? 어렸을 적에 학생들은 학교에 다닐 때는 좋은 성적, 그리고 좋은 학벌, 그리고 또 돈, 명예, 혹은 권력, 특별히 한국에서는 이 외모가 또 중요한 권력에 들어가죠. 그런 외모. 여러분, 그래서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내가 조금 더 예뻐지고 멋있어지고 조금 더 날씬해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합니까? 내가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을 만큼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비싼 차를 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행복은 조건에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또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는요. 다른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행복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타인은 대체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입니다. 자, 크리스의 아내 린다가 바로 이런 행복의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영화 한 34분 정도에 아내가 보육시설에 맡긴 아들을 데리러 가면서 크리스가 아내와 만났죠. 그래서 아내가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크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그럼 떠나, 린다. 가라고. 애는 내가 키워. 그러니까 린다가 남편을 탓하죠. 당신 때문에 이 꼴이 됐어. 그때 크리스도 지지 않고 아내를 비난합니다. 약해 빠져선. 린다는 반복적으로 말하죠. 행복하지 않아. 안 행복하다고. 그때 크리스는 그럼 떠나. 다른 데서 행복해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영화를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 이 두 사람이 크리스가 생겨서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이 크리스가 이 골밀도 스캐너를 팔면 우린 부자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골밀도 스캐너가 사실은 그렇게 병원에서는 필요한 의료기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팔려고 하더라도 잘 팔리지 않으니까 경제적으로는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지고요. 아내도 계속 일을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또 아이도 돌봐야 되니까 돈이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그래서 중간에 크리스가 과태료를 미납한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경찰서에 가죠. 그래서 골밀도 스캐너를 팔러 다니는데 그럼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비가 없으니까 불법 주차를 하고 또 스티커를 발부받고 돈을 또 못 내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없었냐면은 처음에 제이라는 딘 위터의 그 인사 담당하는 그 사람을 내 택시 앞에서 만났을 때 어쨌든 자기가 인턴 신청서를 냈는데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는데 그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과 함께 동승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내리고 택시를 조금 더 얻어 타다가 사실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도망가고 또 영화 뒷부분에서 회장이 5달러 빌려달라고 했을 때도 좀 주저하죠.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내 입장에서는 당연히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린다에게 있어서 행복은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한 바로 돈이 없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다는 행복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진짜 무엇일까요? 행복은 감정이 아닌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대 그리스에서 행복은요,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너 지금 행복하니라고 물었을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그럼 나 행복해.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은가? 나 행복하지 않아. 현대인들은 행복을 감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행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감정으로 우리가 인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삶과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오랜 고민을 했던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행복을 우리의 삶의 자세와 태도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행복은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단지 철학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2000년 이후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을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행복을 연구했던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봤어요. 도대체 인간이 행복과 불행에 뭐가 영향을 미칠까라고 살펴봤을 때 놀랍게도 유전이 행복에 50%의 영향을 미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자가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처음에 이 연구 결과를 봤을 때, 야, 굉장히 크다. 아니, 이게 말이 돼?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리학자로서 계속 공부를 하고 연구 논문을 읽고 또 실제로 지금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야, 50%가 그때는 되게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사실은 조금 더 많을 수 있는데 이거 조금 좀 줄여서 측정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타고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격적으로 계속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요. 성격적으로 행복하기 쉬운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만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격은 타고나는 게 클까요? 만들어지는 게 클까요? 저는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부모들 대상으로 이 아이들 양육 상담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야, 거의 대부분 유전이구나. 우리의 재능뿐 아니라 우리의 대인관계 패턴, 또 우리의 감정 처리 방식 이런 것들이 야, 진짜 유전자의 영향이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유전자의 영향이 크다고 잘 얘기를 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선생님, 저 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의 유전적인 부분을 강조하면 이 사람에게 해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유전의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이 사람의 어린 시절이나 이 사람의 부모님이나 이 사람의 어쨌든 형제들이나 이런 어떤 가족들의 스타일을 쭉 이제 살펴보고 이 사람에게 우리가 같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저는 비교적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뭐든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사실 이 생각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한다는 그 재능, 이거는 노력으로 되는 겁니까? 타고나야 되는 겁니까? 상당 부분 타고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격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행복에 미치는 영향도 심리학자들이 수많은 연구들을 조사해서 계산해 봤을 때 대략 50%는 유전이더라. 자, 그러면 유전은 어쩔 수는 없고, 그렇죠? 유전은 어쩔 수 없고 나머지 50은 뭘까요? 나머지 50은 내가 원하는 조건. 나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외모가 어떠면 행복할 것 같아. 나는 또 결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사람들은 나는 아이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조건, 이런 조건들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불과 10%밖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10%. 아니, 행복이 100이라면 그 중에 10만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막 엄청나게 집값이 오르고 또 돈이 많이 풀리면서 진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죠. 내가 저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행복할 텐데. 그런데 그런 조건을 다 충족시키더라도 10%밖에는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조건들을 충족시켜도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대략 한 10년 전, 15년 전에 이 행복에 대한 논문을 읽었을 때, 이 서양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로 날씨를 꼽더라고요. 날씨.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뭐 날씨가 행복의 또 조건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막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은요, 먼저 스트레스부터 받아요. 저는 또 이제 아이들을 직접 키웠기 때문에 뭐 지금이야 코로나 때문에 다들 마스크 쓰고 다니지만 코로나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서 놀려면 미세먼지 너무 많으면 또 못 나가 놀잖아요. 그래서 이 날씨도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근데 학벌이던 돈이던 날씨던 혹은 건강이던 그게 무엇이든지 그런 조건을 합쳐도 10%밖에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뛰어난 적응 능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 제가 이제 심리학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지방에서도 강의 요청이 이제 오시면 이제 지방으로 이제 내려가게 돼요. 그런데, 어, 지방에서 강의 요청이 왔는데 이제 부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스케줄을 보니까, 그 하루가 스케줄이 다 제가 아무런 다른 스케줄이 없는 그런 날이어서 제가 강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KTX를 타고 내려가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시간을 좀 빠듯하게 맞춰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산에 가서 강의하니까 그냥 하루는 다 날렸구나라고 생각했는데 KTX를 타고 시간을 좀 빠듯하게 맞춰서 갔다 오니까 한 6시간이니까 내려가서 간단한 강의까지 하고 올라올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KTX가 이거 진짜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바꿔 놓았겠구나. 특히 이제 지방을 많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이 서울로 이동을 할 때는 그래서 처음에는요. KTX 타면은 되게 좀 신났어요. 기쁘고 즐겁고 이거 되게 좋은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KTX를 타고 다닌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럼 지금은 KTX를 탈 때 어떤 감정일까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할까요?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오늘 또 KTX 또 글 써야지. 또 글 쓰고.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전기를 마음껏 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까? 아니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 현대사로 넘어왔다. 그래서 햇빛 혹은 뭐 그냥 아주 약한 불빛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 살던 사람이 지금의 한국으로 현대로 넘어와서 지금 이렇게 밤 9시가 되는데도 환하게 불을 켜고 우리의 일상에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걸 하면요. 아마 그 사람 완전히 눈이 휘둥그레서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별천지야? 야, 이런 세상이 있어? 굉장히 좋아할걸요? 그쵸? 근데 그 사람 이 현대 사회에서 1년만 살면은 그 사람도 별 감흥이 없을 겁니다. 외모가 출중하면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까? 그래서 출중한 외모를 가지기 위해서 의료의 도움을 받아서 성형수술을 하고 그런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기분이 좋겠죠. 주변에서 너 이쁘다 어쨌다 그런 기분이 좋겠죠. 하지만 2년, 3년 지나면 또 행복할까요? 계속? 그렇지 않습니다. 적응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10억이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당장은 즐겁겠죠. 당장은 든든하겠죠. 하지만 또 지나면 우린 또 적응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조건을 아무리 다 충족하더라도 인간의 행복에 사실은 10%밖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나머지 40%가 뭐냐?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 삶에 대한 태도, 그것이 바로 행복에 40%나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뒤에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40%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또 우리 아까 행복의 오해에서 뭘 살펴봤습니까? 우리는 대체로 타인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타인은 행복할까요?
자, 여러분, 심리학자 중에 헤이즈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말이 뭐였냐? Happiness isn't, is not normal. 행복은 노멀이 아니다. 노멀은 정상이잖아요. 행복은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나왔던 토마스 제퍼슨 독립선언문에서 행복 추구와 관련해서 크리스가 했던 얘기와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헤이스도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해지길 원하죠. 행복을 찾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실은 사람들은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은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이 어떻게 아세요? 아니, 강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다 살아보셨나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집단 상담청에서 만나는 분들만 100명이에요. 제가 8팀, 9팀을 집단 상담을 운영하거든요. 그리고 또 개인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나는 분들에게는요, 돈이 많은 사람도 있고요, 돈이 별로 없는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60이 넘은 분도 있고요, 중년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20대인 사람도 있어요. 또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를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도 있고요,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사람들은 대체로 행복하지 않구나. 그것은 어떠한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실존의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자신의 일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소위 말해서 SNS,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우리의 일상을 공유하는 이런 인터넷을 활용한 이런 매체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해 라는 착각과 오해를 더욱더 증폭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사람들은 좋은 모습만 찍어서 올립니다. 자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갔을 때 사진 찍어서 너무 행복해요.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막 이런 거 찍어서 올리죠. 그리고 가족끼리 여행 갔을 때도 행복한 모습 찍어서 올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늘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거를 보는 그 사람들의 지인들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데도 가고 진짜 행복하겠다. 자기도 SNS에 그거를 올리지만 자기는 SNS에 올리는 좋은 모습도 알고 또 SNS에 올리지 않는 자기만의 힘든 모습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긍정과 부정이 다 있는데 타인을 생각하면 무슨 정보만 떠오릅니까? 긍정의 정보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은 나보다 행복하다라고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행복은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지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영화의 한 장면 살펴보죠. 아내와 논쟁 이후에 아들을 데리러 가서 크리스가 크리스토퍼에게 옷을 입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너 행복하니? 그때 아이는 응. 그때 크리스가 뭐라고 합니까? 아빠는 행복하거든. 우리 둘만 행복하면 돼. 그렇지? 응.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자기가 돈을 못 벌어서 아내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계속 오게 돼요. 그런데 크리스는 뭐라고 합니까? 자기는 행복하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묻죠. 너 행복하니? 아이도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크리스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많은 돈을 벌려고 했지만 단순히 행복이 많은 돈에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크리스가 생각한 행복이 결과론적인 행복이고 다시 말해서 과정 속에서 뭔가를 열심히 해야 얻는 행복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내가 큰 돈을 받아야 행복한 거라면 아마 크리스는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는 이 장면에서도 자기는 행복하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의 태도와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자, 행복의 40%가 삶의 자세와 태도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는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는 행복의 방법은요.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시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잘못 들으시면 오해하는 얘기세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은 누구나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불행을 기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세상의 고통을 기본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 때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가 아니라 난 정상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그러면은 기준이 뭐예요? 불행이 기준이잖아요. 불행이 기준이고 즐겁지 않은 게 기준인데 나에게 뭔가 기회가 주어졌으면 야, 참 감사하다. 야, 참 기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고통을 마주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기본이라면 나는 기본으로 온 거예요. 그렇죠?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질 때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큰 어려움과 큰 힘든 일이 왔을 때 충격받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제 말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증명해낸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서 고통이 기본이 아니라 즐거움이 기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즐거워요? 그럼 기본이에요. 당연한 거지. 원래 인생은 즐거운 거잖아. 감사할 게 없습니다. 근데 내 삶에 고통이 왔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난 왜 이렇게 재수가 없는 인간이지? 난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도대체 나보고 살라는 거야? 살지 말라는 거야?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고통이라고 이것을 기준점을 잡아보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동안 엄청나게 많은 문제와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정상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삶을 담담히 마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상담해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삶에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하면 사실은 잘해봤자 공부를 잘한 거고 그래봤자 시험 성적을 조금 잘 받은 거 사실은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아니 지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이 뭐 중고등학교 때 몇 등을 했는지 여러분이 뭐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대학을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전혀 상관없잖아요, 삶에서. 저도 여러분한테 그거 안 묻고 여러분도 그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근데 이 산업화 사회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공부를 잘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준다는 그런 공식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키울 때도요, 공부를 잘하면 굉장히 칭찬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식들 입장에서는요, 공부를 잘한 애들은 자기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인이 되면 뭐라도 대단히 될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기준이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상 사회 나오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사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 부모만큼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다. 무슨 얘기냐? 옛날부터 지금까지요, 우리는 항상 부모보다 잘 사는 자식들을 경험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선진국들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하다가,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거는 그만큼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별히 코로나와 이게 맞물리면서 한계에 딱 도달한 겁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사는 시대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담하는 친구들도요, 부모들은 막 건물에서 월세 받는데 자식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도 잘 살지도 못하고, 또 어떤 친구는 저한테 그래요. 선생님, 저 직장 안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직장 다녀봤자 한 달에 250 버는데 그냥 나 우리 부모님 주는 돈 받아서 살면 안 되냐.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 돈 놔줄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고통을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하도 못 살았던 배경하에서 이 자식들이 나는 저렇게 안 살아야지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부모들이 잘 살고 자식들이 부모만큼 잘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니까 이 친구들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렸을 때 공부를 잘했던 친구는 자기가 사회에 나오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되긴 뭘 돼요? 아무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못했던 친구들은요, 놀랍게도 사회 나왔는데도 자긴 기대 안 했으니까, 어렸을 적부터 공부를 못해서 좀 넌 앞으로 뭐가 될래? 이런 얘기를 듣고 나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조금 했는데 이게 좀 잘 되잖아요. 그럼 이 친구들은 아주 신나게 뭔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뭐가 다릅니까?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은 기준점이 어디 있는 거예요? 높이 있는 겁니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은 기준점이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행복하시기 위해선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이상하다가 아니라 정상이구나. 그런데 고통이 정상인 내 삶에서 나한테 조금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야,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강남구 구립 행복한 도서관에서 이렇게 강의 열어주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은 돈 안 내시죠? 구해서 저한테 돈을 지불하겠죠. 그럼 여러분은 공짜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런 문화 혜택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 어디서 그냥 무슨 강의 하나 좀 들은 것 같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도서관에서 이렇게 연락을 줘서 내가 이렇게 강의를 들었어. 야, 이거 진짜 되게, 뭐, 영화도 좀 나도 모르는 영화도 봤고, 내가 좀 새로운 얘기도 들었어. 야, 진짜 감사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 겁니까? 기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부정적인 세계관은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가지고 있는 종교, 불교와 기독교의 세계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부처님이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네 가지 고통이라고 얘기했죠. 그 네 가지 고통이 뭡니까? 생, 로, 병, 사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고통, 늙는 것도 고통, 병드는 것도 고통,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알려주시죠? 거기서 해탈할 것, 그리고 직접 스스로 그걸 보여주셨죠. 불교의 세계관도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기독교의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구원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인간은 모두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의 세계관도 뭐예요? 우리 인간의 실존이 고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가 있으시다면 내 삶이 고통이 기본이라는 거를 사실은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행복이 정상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랑 고통이 정상이냐라고 생각했을 때랑은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사실은 잘날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굉장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유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도 있고 아유 이렇게 나랑 같이 놀아주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고 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다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잘나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대단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줬을 때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돼요? 계속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제가 우울증 걸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요. 이 사람들이 모두 사실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자기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해 주죠. 정신 차리라고. 너 별거 아니고 나도 별거 아니고 우리 다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럼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어요. 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대략 영화 한 30분 정도에 의료기기를 찾아다니느라 아들을 데려오지 못한 날 아내가 전화로 이별을 통보했을 때 그때 크리스가 이렇게 독백을 하죠. 그 순간 토머스 제퍼슨이 쓴 독립선언문이 생각났어요. 3. 자유, 행복, 추구권 부분이요. 그리고 생각했죠. 행복을 추구한다고 적어놓은 건 행복을 성취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걸 토머스 제퍼슨도 알았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크리스는요, 자신의 삶이 무너졌을 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행복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게 이게 정상이구나.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내도 나를 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그건 또 나라가 빼가고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거. 내가 불행하다는 거는 그게 내 삶의 정상이고 당연한 거라는 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행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끊임없는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부부 사이에서, 자녀 관계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 또 여러분의 직업에 끊임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특별히 저주를 받은 인생이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삶을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그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지 않기를 아무리 바라셔도 불가능합니다. 왜? 인간의 삶의 실존은 사실은 고통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행복하시려면요. 현실적인 낙관주의를 가지십시오. 자, 현실적인 낙관주의란 뭐냐?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사건 해석의 방법이 낙관주의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현실적 낙관주의라고 표현한 거는요. 여러분 낙관주의라고 하면은 되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라 이렇게 오해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을 해석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위기 앞에서.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딛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낙관주의. 바로 크리스가 이 영화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삶의 자세 무엇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이 삶의 위기가 지금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건 현실적인 낙관주의입니다. 그런데 되게 비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위기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는 지금에 국한된 거지 미래에도 계속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옳은 생각도 아니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판단도 아닙니다. 그렇죠? 실패가 왔습니까? 지금 온 거예요. 이 지금에 국한해서 위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앞에 위기가 왔을 때, 아, 나의 인생은 끝났어. 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살 것 같아.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은 미래까지도 실패로 다 생각합니다. 크리스는 삶에서 끊임없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특별히 여러분 외판원이라는 직업, 그리고 증권사에 가서 그 판매를 하는 것도 계속 사람들한테 세일즈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들과 세일즈를 잘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전화해서 거절당했을 때, 아, 이 사람은 거절했구나. 그럼 다른 사람 해봐야지. 왜? 다른 사람은 거절할 수도 있지만 똑같이 거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라고 다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당했을 때, 아, 난 글렀어. 이 사람들 전화 다 하면 다 거절할 텐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시 전화하지 못합니다. 근데 크리스는 어땠습니까? 계속 도전합니다. 거절당했죠? 계속 당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룰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시간의 차원에서 지금으로 국한십시오. 자, 두 번째로 그 실패의 원인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은요, 스스로에게서 찾습니다. 아, 내가 되게 운이 없나 봐. 내가 되게 인생이 난 저주를 받았나 봐. 나는 안 될 운명인가 봐. 여러분, 수많은 부부들이 살다가 이혼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뭐 이혼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녀와의 관계에서 틀어졌을 때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우리 애가 더 괜찮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 말을 뒤집어 보면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으면은 자기만 잘했으면은 자기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진짜 여러분이 뭔가 책임져야 될 일 있으면 책임을 지십시오.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누구든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거는 내 책임을 회피하란 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내 뜻에 달려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크리스는요, 결혼할 때 그 스캐너를 엄청나게 많이 구입해서 그걸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캐너를 자기가 구입해서 팔려고 할 때는 이거 어떻게 잘하면 팔릴 거라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근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아, 내가 그때 멍청했어. 내가 이때 이걸 구입하면 안 됐지. 이렇게 자기를 비난하는데 사실은 안 팔릴 줄 알고 구입한 건 아니잖아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전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는 크리스 때문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잘 몰랐던 거죠. 이렇게 안 팔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이렇게 말하세요. 스스로에게.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이런 결과를 원했던 건 아니야.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야,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내 부족함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의 원인이 나기 때문에 도전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의 원인이 난데 도전하면 또 안 될 텐데 문제의 원인이 그대로 있으니까. 근데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는 없다. 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상황적인 거잖아요. 그럼 다시 도전했을 때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크리스는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결혼 생활에서 실패했을 때 자신에 따른 모든 관계도 실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서 크리스는 실패했습니다. 일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한 아빠라고도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크리스는 그러지 않았죠. 자기가 일에서는 실패했지만 자기는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어떤 실패가 찾아왔을 때 그 실패를 여러분 그 사건으로만 국한시켜 주십시오. 나는 결혼도 실패했으니까 나는 자식과의 관계도 실패할 거고 나는 일도 실패할 거고 다른 모든 것까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해 버리면 사실은 다시 일어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라고요? 시간적인 면에서 지금으로 국한시켜 주십시오. 앞으로도 계속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관주의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울해지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어떤 사건에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원인을 탐색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내 삶을 잘 살려고 노력한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환경적인 것 때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그때 난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라고 생각하셔야 다시 도전합니다. 근데 실패의 원인을 스스로한테서 찾으면 문제의 원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내가 살아있는 이상 내가 하는 어떤 일도 실패할 수밖에 없죠. 이건 비관주의입니다. 또 여러분이 실패한 일을 그 영역으로만 국한시키십시오. 다른 모든 일까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거는 비현실적입니다. 그거는 틀린 생각이에요. 그거는 비관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낙관주의가 좋고 비관주의가 나쁘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는데요. 반대도 있습니다. 좋은 비관주의도 있고 나쁜 낙관주의도 있어요. 자, 좋은 비관주의는 뭐냐?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이 도전을 뭔가 해야 되는데 잘 못할 것 같아요. 두렵잖아요. 그럴 땐 여러분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세요. 최악의 결과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심리학 칼럼니스트로서 계속 책을 내고 강의를 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아주 활동하던 초반에는 좀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뭔가 이렇게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내가 실패하는 최악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뭐 나쁘진 않겠더라고요. 일례로 여러분 책을 내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책을 내는데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팔릴 수 있죠. 안 팔릴 수 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책이 한 권 나온 거잖아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래, 아무도 안 사줘도 내 이름으로 책이 한 권 나온 건 의미는 있겠다. 오케이, 도전해보자. 제가 강의를 할 때도요, 내가 강의를 잘 못해서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아니, 그래도 내가 실패했던 경험을 밑거름 삼을 수는 있잖아. 내가 앞으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삼을 수도 있잖아. 오케이, 도전해보자.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고 괜찮다면 모든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어적 비관주의는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에 도전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비관주의입니다. 자, 또 나쁜 낙관주의도 있어요. 그 나쁜 낙관주의가 뭐냐? 바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야, 내가 안 해서 그러는데 말이야. 내가 하면 잘해. 야,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근데 정작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낙관주의. 현실을 회피하게 만드는 허풍과 자만. 이런 비현실적 낙관주의는 사실은 버려야 될 낙관주의다. 자,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방법으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부정적 세계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삶에 고통이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라고요? 정상. 여러분, 저도 이제 결혼 생활한 지 한 15년 됐고요. 주변에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헛된 기대를 갖고 결혼을 해요. 물론 저도 그랬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주고 결혼하면 뭔가 또 나아지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결혼하면 고통입니다. 혼자 있어도 고통이지만 결혼하면 고통이야. 그래서 결혼해서 우울할 때 전 이렇게 생각하라 그래요. 그게 정상이야. 너 결혼 생활 제대로 하고 있구나. 괴롭지? 그게 인류 역사상 모든 부부들이 겪었던 공통된 감정이야. 그래서 고통스럽니? 정상이다. 근데 배우자가 잘해줘? 야, 그건 대단한 거야. 진짜 고마워해야 돼. 배우자가 널 열받게 하니 그건 정상. 그래서 부정적 세계관을 가지시라는 거.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부분에서 여러분이 연습하신다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행복하기 위한
40%의 가능성, 내 삶을 내가 어떻게 마주할 것이냐, 그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이 익히고 하신다면 여러분 삶에서 보다 행복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토요일이라서 크리스와 크리스토퍼가 농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크리스가 보기에 자기 아들도 별로 농구를 잘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도 아빠 닮아서 그런지 농구 선수가 되기는 어렵겠다. 그러자 크리스토퍼가 공을 던지고 공을 쌉니다. 화가 난 거죠.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준 말입니다. 이봐, 넌 못할 거라는 말 절대 귀담아 듣지 마. 아빠 말이라도, 알았지? 꿈이 있으면 지켜야 돼. 네가 지금 못했다고 앞으로도 못할 거라는 말, 그건 귀담아 듣지 마. 네가 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어. 바로 그것이 그 아버지가 몸소 보여준 바로 삶의 자세와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